1942년 10월 초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 과달카날 제공권의 근거지가 된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진지를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은 일본군의 거센 공격에 맞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을 향한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는 일본군은 이번에는 과달카날에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군은 물자와 병력의 양육을 10월 17일경까지 거의 마쳤는데 공격계획 수립은 그 이전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본군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미군 진지 공격을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였습니다. 일본군의 원래 계획은 해안을 따라 서쪽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마타니카우강 동쪽의 거점을 잃어버려서 이 지역을 통과하려다 전력이 소모될 수 있고 진격을 지원할 야포와 포탄이 아직도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다. 해안을 따라 진격을 시작하기만 하면 미군이 바로 공격을 해올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해안 쪽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일본군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츠모토 히로시 중좌를 포함한 제2사단 참모들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관측한 결과 오스틴산 주변 지역에 밀림이 없고 통과하기 좋은 지역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스틴산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당시 미군과 일본군 진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지대였는데요. 위쪽에 북쪽 해안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오스틴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해안지대 방면 공격 계획을 철회하고 산지를 우회해서 미군 진지와 비행장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공격 계획의 이런 급작스런 변경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일본군 지휘부에는 대본영 파견 참모 츠지 마사노부 중좌가 있었는데요. 원래 츠지 마사노부는 해안을 통한 공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마츠모토 중좌는 츠지 중좌에게 앉아서 굶어 죽느니 우후의 공격이 낫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을 한 배경은 확실하지 않으나 마츠모토는 츠지 마사노부와 육사 36기 동기이고 따라서 둘 간에 어떤 대화가 계속 있었을 것이라는 언급이 일본 자료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격 계획이 바뀌었는가? 어떤 일본 자료는 이사단 참모, 특히 마츠모토가 츠지 마사노부의 권모술수에 말려들어서 츠지의 의향대로 작전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2차 대전투 시리즈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가려고 하는 산지를 돌아가는 이 루트는 원래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글과 하천 그리고 진흙탕으로 통과하기 힘든 골짜기와 가파른 능선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격 시점에 맞추어 대규모 부대가 늦지 않게 이곳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일본군 지휘부는 공병대에게 이 지역에 미리 길을 어느 정도 뚫어놓을 것을 명령하는데 이 루트의 이름은 제2사단장인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의 이름을 따 마루야마도, 마루야마 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날은 에스페란스고 대전에서 미군이 승리한 날이었고 일본 전함 공고와 하루나의 핸더슨 비행장 포격 전이었습니다. 일본군 공병대는 바로 길을 뚫는 공사에 착수합니다. 마루야마 길을 만드는 공사에 관해서는 당시 길을 개척하는 임무를 지휘했던 당시 공병 제2연대장 다카하시 다쿠조 대좌가 남긴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의 공병대도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중장비를 가져올 형편이 안 되어서 대부분의 장비들을 전부 트루크나 라바울의 후방에 두고 몸만 오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진격 루트가 바뀌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고생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장비가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상륙해서 작업에 들어간 일본 공병대는 손도끼와 나침반 등 정말 최소한도의 장비만으로 밀림의 길을 뚫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굵은 나무가 길을 막으면 잘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가 있을 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침반만 보고 방향을 잡다 보니 경사가 급한 길이 나와도 우회하지 못하고 그냥 뚫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병사들이 자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체크해봐야 했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경우도 많았고, 나무가 서 있더라도 뿌리가 썩어서 덩굴 같은 것을 잘라내면 바로 나무가 무너져 버리는 일도 있어서 위험했다고 다카하시 공병연대장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병대 병력들이 전체 진격로를 만들도록 주어진 시간은 열흘. 다카하시 연대장은 이후 미군 진지의 총공격을 위해 전진을 시작한 일본군 본대 병력이 길이 좁아 전부 일렬 종대로 와서 공병대가 아직 길을 뚫고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카하시 연대장의 회상에는 츠지 마사노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원래 공병대가 만들었던 길의 정식 명칭은 마루야마 길이었지만 다카하시 연대장의 회상을 담은 문헌에는 츠지 카이로, 즉 츠지 마사노부의 우회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해안가를 통한 공격이 아닌 우회로를 택한 경위가 과연 츠지 마사노부 한 사람 때문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로 볼 때 많은 사람이 츠지가 깊게 개입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카하시 개인의 생각이라는 조건을 달고 말한 내용에서는 거다카날에 상륙한 일본군의 대다수가 츠지 마사노부에 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아래서 일본군 공병대는 악전고투하면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일본군 지휘부는 군 기동에 관한 사단 명령을 내립니다. 마루야마 길은 오스틴산과 룽가강 남쪽을 돌아 미군 진지로 접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공격 편제 중 좌익대는 나스 유미오 소장이 지휘하는 보병 제29연대를 중심으로 박격포 대대와 야포 부대 등이 배속되었습니다. 우익대는 거달카날 1차 대전투를 지휘했던 가와구치 기요타케 소장이 지휘하는 보병 제230연대를 중심으로 박격포 중대와 다른 야포 부대가 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사단 지칼 부대는 보병 제16연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대들이 주된 공격 루트인 남쪽에서 미군 진지를 공격하게 되고, 또한 북쪽 해안을 따라서 보병 약 3,000명의 병력과 중포병 부대가 스미요시 타다시 소장의 지휘하에 미군 방어선을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루야마 중장은 10월 15일 오전 10시 전군에 기동 개시 명령을 내리고 10월 16일 오후 2시 좌익대를 시작으로 이어서 우익대와 사단사령부, 그리고 사단 직할부대와 기타 부대 순으로 마루야마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미군 방어선에 대한 예정 공격 날짜는 10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15일, 가와구치 소장은 특별한 인쇄물을 하나 휘하 부대에 돌리는데요. 가와구치 소장이 특별히 준비한 그 유인물의 제목은 바로 우익대의 신념이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한 달 전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벌어진 에드슨 등선 전투에서 미군 진지 남쪽 고지지대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서 미군에 큰 피해를 주었지만 휘하 대대장 중 한 명이 전장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해당 대대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결국 미군의 반격에 밀려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의 일부로 다시 공격을 시도하면서 가와구치 소장은 자신의 각오를 휘하 장병들이 공유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우익대의 신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익대의 신념 첫 번째는 히로히토를 위해 일본과 미국의 대결전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일본군의 최강점은 보병의 총검 돌격이고 미군이 이걸 가장 두려워한다입니다. 1번은 그냥 인사말이고 2번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3번, 미군의 화력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건 적을 아는 거니까 좋은 쪽인 것 같은데 화력의 열쇠를 커버하기 위해 어둠과 밀림을 이용해라. 지난번에 실패한 야간 돌격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의 첫 부분은 축차 투입을 지향하고 한 번의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이고, 뒷부분에서 원한이 쌓인 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가와구치 소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지난번 공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방법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탄반도에서 필리핀군이 대부분이었고 물자가 매우 모자랐던 연합군을 상대할 때와는 달리 이미 2번에 걸쳐 과달카날에서 패한 이후에도 지난번의 아까운 패배를 같은 방법으로 소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가우치 소장. 과연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복수를 노리는 일본 2사단 병력은 최종 집결 지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일본군은 나스 소장의 선두 좌익대가 16일 오후 2시에 출발했고 사단사령부와 우익대가 17일 아침에 집결지를 출발했습니다. 대본영 참모 츠지 마사노부 중자도 사단사령부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보병 제16년대를 비롯한 사단 직할부대는 18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마루야마 길 공사가 시작된 10월 12일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척되자 츠지 중자는 일본 대본영에 밀림을 통과하는 데 따른 장애가 예상외로 낮다고 전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척된다고 밀림 내로 넓게 뚫린 길을 만든 것은 절대 아니어서 일본 기록에 의하면 공병대가 밀림 속에서 개척한 길의 폭은 50에서 60cm에 불과했고 오스틴 산을 남쪽으로 타고 가서 중간중간에 경사가 급한 경우도 많아서 가파른 곳은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등 행군은 초반부터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마루야마 길을 따라 이동하는 일본군은 장교 병사 공이 12일분의 식량을 휴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휴대한 식량의 양이 12일분이 아니라 훨씬 적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탄약을 지고 일렬 종대로 좁은 길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식수는 출발지와 가까웠던 마타니카우강, 룽가강 상류를 제외하고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아서 전병력이 일렬 종대로 행군하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선두와 후미 간의 거리는 계속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선두부대가 출발한 지 이틀이 지난 10월 18일에는 전체 행군 대열의 길이가 30km에 이르렀다는 일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화기는 분해해서 각 병사들이 짊어지고 갔는데요. 이때 일본군이 가지고 갔던 92식 중기관총은 총 몸의 무게가 약 28kg이었고 역시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가지고 갔던 94식 90mm 경박격포는 포열의 무게가 34.2kg이었습니다. 무거운 중화기 부품을 지고 가는 병사들은 지쳐서 대열의 후미로 계속 처졌습니다. 10월 18일의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이미 지형의 험난함으로 부대의 전쟁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루야마 길을 따라 계속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미군 진지를 향해 가는 일본군. 원래 계획대로 해안으로 갔었다면 길 자체는 조금 더 편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본군의 고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과달카날 2차 대전투의 자세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